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판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을 찬 중년 남성 김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7년? 변호사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7년이라니.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합의도 했고 초범인데. 변호인이 황급히 일어나 항변했지만 판사석의 박민준 판사는 차갑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앉으십시오.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박민준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법관으로서의 냉철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을 찾은 피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하자를 문의하자 피고인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시비를 거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하면 네 딸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합의금 역시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심을 이용해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고 입막음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수는 판사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판사,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봤는데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 그때 박민준 판사가 잠시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김태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김태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분명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보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한 글자 한 글자를 음미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부터 일관되게 약자를 괴롭히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제출된 탄원서와 진술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김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탄원서? 학창 시절? 본 재판부에 피고인의 학창 시절을 아는 동창 17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이 학교에서 집단 폭력의 주동자였으며 여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인해 자퇴하거나 전학간 학생만 최소 3명 이상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의 일은 현재 범죄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판사는 안경 너머로 김태수를 또다시 응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격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은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폭력성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학창시절 일을 지금 왜 들먹입니까?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지만 박민준 판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보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행, 즉 평소의 품성과 행실을 판단하기 위해
학창시절 행적을 참고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입니다. 변호인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폭력성을 완전히 교정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쿵! 판사봉이 내려쳤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는 그 순간 26년 전의 어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한 아이. 자신이 매일같이 괴롭히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던 그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박민준? 1998년 3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은 새학기를 맞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야,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나? 대명중. 너는? 오, 나도 거기 근처야. 신월중. 아이들은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새 친구, 새 선생님, 새로운 3년.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박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안경을 쓴 민주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를 거야. 민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힘들었습니다. 왜소한 체격과 조용한 성격 때문에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다를 것입니다. 다들 입시에 집중할 테니까요. 야, 이 자리 내 건데?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덩치 큰 남학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교복 바지는 헐렁하게 개조되어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는 3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아, 내가 먼저 앉아 있었는데 먼저 앉았으면 뭐하냐. 내가 여기 앉을 거라고. 김태수였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쟤 봤냐? 한마디에 바로 비키네? 김태수 옆에 있던 일진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태수야, 쟤 만만해 보이는데? 그러게, 표정 좀 봐. 완전 약해 보이는데? 민주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김태수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조용히 있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이미 반에서 몇 명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조용하고 약해 보이는 아이들. 민주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야, 박민준. 점심시간 민준이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태수가 일진무리 4명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응? 심부름 좀 해줘. 매점 가서 빵이랑 우유 사와. 우리 4명 거. 여기 1,000원. 김태수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민준 책상에 던졌습니다. 민준은 난감했습니다. 매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려면 최소 2,000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저기 1,000원으로는... 응? 뭐? 돈이 모자라? 그럼 네 돈으로 보태서 사오면 되잖아. 빨리 안 가? 야, 우리 배고프거든? 주변 아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집어들고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만 해주면 그만둘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심부름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빵을 사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오라는 것, 심지어 학교 밖 편의점까지 뛰어가서 담배를 사오라는 것까지. 야, 오늘 5교시 수학 수행평가 있다며. 네가 대신 풀어줘. 내가 어떻게든 해. 못하면 죽는다. 민주는 수행평가 시간에 자신의 답안지와 김태수의 답안지를 동시에 작성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의심할까봐 태수의 답안지는 일부러 틀리게 작성했습니다. 야, 이 자식, 너 일부러 틀리게 쓴 거지? 내 점수 너보다 낮은데. 그게 선생님이 의심할까봐. 뭐? 야, 이리 와봐. 민주는 옥상으로 끌려갔습니다. 무릎 꿇어. 빨리 안 꿇어? 쿵. 민주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옥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손 들어. 민주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분 동안 이렇게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김태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진 무리들과 함께 웃으며 옥상 문을 닫고 내려갔습니다. 30분. 민주는 무릎 꿇은 채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10분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어깨가 저리기 시작했고 30분이 가까워지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김태수는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야, 아직도 있었네.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네. 민준의 팔이 후들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 온다. 얘 진짜 온다. 야, 사진 찍어. 일진무리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준의 울고 있는 얼굴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거 현상하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며칠 후 그 사진은 현상되어 교실 곳곳에 돌아다녔습니다. 반 아이들은 그 사진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진짜 웃기네. 완전 약하네. 불쌍하긴 한데 왜 웃기지? 나도 지난주에 심부름 시켰는데 진짜 잘 들어. 중학교 때부터 여러 타겟 만들더니 또 만들었네. 민주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악몽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야, 박민준, 오늘 청소 네가 해. 난 오늘 청소 당번 아닌데.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너한테 시키는 거잖아. 민주는 결국 김태수와 그 무리들의 청소 당번 날이면 대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당번 날도 하고 그들의 당번 날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돈 좀 줘.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어제 용돈 받았잖아. 다 알아. 정말. 탁. 김태수가 민준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뭐? 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벌어서 준 한 달 용돈 2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후, 2만 원이네. 딱 좋다. 이거 우리가 쓸게. 그건 내 용돈인데. 용돈? 너 우리한테 편히 봐주는 대가로 쓰는 돈이니까 괜찮아. 김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2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민주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민주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와 일진 무리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민준아, 반찬 좀 줘봐. 그들은 민준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민준은 밥만 남은 도시락을 바라보며 조용히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매점에서 빵이라도 사 먹고 싶었지만 용돈을 빼앗긴 탓에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야, 박민준, 오늘 PC방 가자. 난, 응? 너 지금 거절하는 거야? 김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갈게.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김태수와 일진무리 5명, 그리고 민준, 총 6명이 PC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6자리요. 야, 민준아, 네가 계산해. 난 돈 없어? 어떻게든 만들어 와. 집에 가서 훔쳐오든지. 민주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집에서 돈을 훔치다가 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못하겠어. 민주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퍽! 민주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 못하겠다고? 야,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김태수는 쓰러진 민준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퍽퍽. 민준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PC방 사장은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 집에 가서 돈 가져와. 3만 원. 못 가져오면 오늘 진짜 죽는다. 민주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깨진 안경 파편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비틀거리며 PC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게 민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집에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 몰래 장롱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3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돈을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민주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갔습니다. 오, 가져왔네? 착하긴. 야들아, 밤새 게임하자. 김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3만 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돈으로 일진 무리들은 밤새 게임을 하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 구석 벤치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5등 안에 들던 민준은 고등학교에 와서는 반에서 꼴찌를 맴돌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는 오직 김태수가 또 무슨 일을 시킬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김태수와 일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때리는 꿈, 도망치려고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꿈, 체중도 줄었습니다. 원래 말랐던 몸은 더욱 앙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왜 그러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준은 절대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민준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심지어 어머니의 비상금을 훔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준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엄마, 괜찮아요.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또 울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담임 선생님인 이경수 교사는 민준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얼굴, 멍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에서 김태수 무리가 민준을 대하는 태도. 하지만 이경수 교사는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수는 위험한 학생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다른 교사가 김태수를 혼내려다가 방과 후에 김태수 무리에게 둘러싸여 협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저희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교사는 더 이상 김태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경수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만 커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괜히 반항하지만 않으면 심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며 이경수 교사는 민준을 외면했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머니는 민준이 대학에 가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김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야, 박민준, 내일부터 너 내 가방 들어줘. 알았지? 응? 뭐? 또 거절할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그날 이후 민준은 김태수의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학교 정문에서 김태수를 만나면 그의 가방을 받아 교실까지 들고 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야, 저거 뭐야? 가방을 왜 저렇게 들고 다녀? 쟤 원래 김태수한테 맨날 당하잖아. 아, 불쌍하긴 한데, 근데 자기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좀 대들기라도 하면 될 텐데. 중학교 때도 저런 애들 괴롭히다가 전학 보냈다던데. 김태수 무서워서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지 뭐. 그 말들이 민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대들지 않아서? 민준은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했습니다. 맞아.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비겁해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방학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9월 3일, 개학 첫날, 민주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 어머니는 놀라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미안해. 나 학교 다닐 수 없어. 왜? 무슨 일이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태수에게 당한 일, 돈을 빼앗긴 일, 폭행당한 일, 심지어 어머니의 비상금을 훔친 일까지. 어머니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말했으면. 미안해요, 엄마. 엄마 힘들게 할까봐. 어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았어, 민준아. 학교 그만두자. 엄마가 학교 가서 잣해서 받아올게. 엄마,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학교 같은 건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면 돼. 민주는 그날 생애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000년 봄, 민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처음 몇 달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 계속 이렇게 있을 거니?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 엄마, 나는... 민준아,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그 나쁜 애들이 너를 망가뜨린 거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조금씩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망가질 이유가 없어. 민주는 검정고시 교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자꾸 학교에서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그 웃음소리가, 폭행당했던 기억이. 하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이 민주는 혼자 집에서 교재를 붙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민주는 검정고시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합격. 그것도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민준아, 합격했어? 정말? 응, 엄마, 합격했어.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민준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민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민주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과를 선택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뉴스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법. 법을 공부하자. 판사가 되자.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김태수 같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사람이 되자. 민주는 그날부터 법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2001년 수능에서 떨어졌습니다. 법대에 가기에는 점수가 부족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재수하면 돼. 어머니는 위로했지만 민주는 자책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재수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됐기에 민주는 또다시 독학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2002년 수능. 또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그냥 다른 학과 가는 게... 아니야, 엄마. 나 꼭 법대 갈 거야.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드디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민주는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정말? 정말이야. 어머니와 민주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민주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MT를 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연애를 할 때 민주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사법시험 합격. 사법시험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합격률은 5% 미만. 수천 명이 도전해서 몇십 명만 합격하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민주는 1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래서 판사가 될 거야. 2007년 첫 사법시험 불합격. 2008년 두 번째 도전 불합격. 2009년 세 번째 도전 또 불합격. 민주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도전하자. 2010년 네 번째 도전 합격. 민주는 사법시험 합격 발표를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민주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2년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실무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의재판, 실습, 과제, 모든 것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드디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민주는 판사를 선택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아닌 판사. 왜냐하면 판사만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하고 싶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싶어. 민주는 처음에는 지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매일 법정에 앉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폭행 사건, 사기 사건, 절도 사건. 다양한 사건들이 민준의 법정을 거쳐갔습니다. 민주는 공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격했습니다. 특히 폭력 사건, 그 중에서도 약자를 괴롭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다른 판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건에서도 민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물었습니다. 민준 판사님, 양형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초범인데. 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면 그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지금 엄하게 처벌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준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2년. 민주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느덧 민주는 43세가 되었습니다. 경력 12년 차의 베테랑 판사. 그리고 2024년 가을, 민준의 법정에 한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민주는 사건 서류를 넘기다가 피고인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김태수, 1981년생. 그 이름. 민주는 잠시 멍하니 그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김태수. 설마. 하지만 김태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태수는 수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동명이인이겠지.
민주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하자를 문의했다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고 신고하면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전형적인 폭력배 스타일이군.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피고인의 학력, 경곡고등학교 졸업, 2001년.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곡고등학교. 그것은 민준이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2001년 졸업. 민준이 자퇴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시기. 설마. 민준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 주소,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김태수는 26년 전 그 김태수가 맞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6년. 26년 만에 그 악마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민준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민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회피한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그대로 맞는다. 하지만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6년이 지났고 민준의 외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김태수가 누구든 나와 어떤 관계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다. 민주는 자신의 판사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12년간 민주는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다만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격함으로.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민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막겠다. 그리고 법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2024년 9월 15일 첫 공판날. 민주는 평소처럼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6년 만이야. 26년 만에 그 얼굴을 보는 거야. 법정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26년이 지난 김태수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마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마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김태수는 판사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냉정하게 김태수를 응시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민준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날 기억 못하는구나. 민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나를 기억 못해. 당연하지. 나는 너에게 그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 민준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2024년 3월 12일 자신의 중고차 매매상에서 피해자 이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시비를 거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폭행했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면 네 딸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결국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 5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26년이 지났는데도 똑같구나.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 검사의 낭독이 끝나자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변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인, 강압에 의한 합의는 진정한 합의가 아닙니다. 본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그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 이모 씨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냥 중고차를 한 대 샀을 뿐인데.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면서 때렸어요. 저는 맞으면서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제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딸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 딸이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피해자는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어요. 합의금 500만 원. 그것도 피고인이 이거라도 받고 입 다물어라며 던지듯 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민주는 피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26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약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가해자, 그리고 공포에 떨며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피해자.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해.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민주는 피해자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지금도 피고인이 두렵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보복할까봐. 법정에서 보복을 언급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무서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분, 안심하십시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는 재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태수의 과거 행적을 밝혀내자. 26년 전 학창시절의 일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면 김태수가 일관되게 폭력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26년 전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창들을 찾아냈습니다. SNS를 통해 그리고 동창의 명부를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박민준이야. 혹시 김태수라는 애 기억나? 대부분의 동창들은 김태수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김태수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놈. 지금도 기억나네. 완전 일진이었지. 나도 걔한테 돈 뜯긴 적 있어. 진짜 악질이었어. 걔 때문에 학교 그만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민주는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탄원서 좀 써줄 수 있어? 김태수가 지금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거든. 걔 평소 성행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 동창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놈이 드디어 벌 받는 거네. 탄원서 당장 써줄게. 이렇게 해서 총 17명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민주는 그 탄원서들을 재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민주는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의 학창시절을 아는 증인 17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학창시절? 민주는 탄원서를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습니다. 증인 A씨. 김태수는 고등학교 시절 일진의 우두머리였으며 여러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증인 B씨. 김태수는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그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증인 C. 김태수 때문에 자퇴한 학생이 최소 3명은 됩니다. 그는 약한 학생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증인 D씨. 저도 한 학기 동안 김태수에게 시달렸습니다. 매일 용돈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강요당했습니다. 증인 E씨. 우리 반에서만 4, 5명이 김태수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다가 그 학생이 전학 가면 다른 학생으로 타겟을 바꿨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변호인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26년 전의 일을 지금 왜 들먹입니까? 이는 현재 범죄와 무관합니다.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법 제51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양형의 조건에는 범인의 성행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성행, 즉
평소의 품성과 행실을 판단하기 위해 과거 행적을 참고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앉으십시오. 변호인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17개의 탄원서 모두. 김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공판.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태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하게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부터 반성하기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강요했습니까? 왜 협박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 순간적입니까?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26년 전에도, 지금도. 그 말에 김태수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26년 전. 민준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수는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혹시 당신... 민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앉으십시오. 최후 진술은 끝났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선고 공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몇몇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판사석에 앉아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김태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주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에 대한 특수폭행 및 공갈 사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을 찾은 피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시비를 거냐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내 딸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합의금 역시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심을 이용해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고 입막음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태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본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일관되게 약자를 괴롭히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폭력성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민주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쿵, 쿵, 쿵. 판사봉이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황급히 일어나 항의했지만 민주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년. 그는 앞으로 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김태수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판결이 너무 가혹합니다. 초범에 합의까지 했는데 징역 7년이라니.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적법하며 양형도 적정합니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김태수는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징역 7년 확정. 판결이 확정된 날 민주는 법정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26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주는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견뎌냈고 혼자 공부하며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김태수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의구나.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습니다.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김태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반 동창이었습니다. 민준아, 뉴스 봤어. 김태수 그 자식 드디어 처벌받는구나. 고생 많았어. 응. 법이 제대로 작동한 거지. 26년 만에 복수네. 속 시원하다. 복수가 아니야. 그냥 법에 따른 판결일 뿐이야.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태수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김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그는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호송차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김태수의 앞날에는 차가운 철창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조계 전문지에서 엄정한 양형으로 유명한 판사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은 다른 판사들에 비해 양형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해자에게 관대하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화는 처벌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진정한 반성도 없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민주는 법원 청사를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 안경을 쓰고 수줍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저 아이가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민주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넌 결국 이겨냈어. 그리고 지금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어. 민주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약자였던 소녀는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가 되었고 폭력을 휘두르던 일진은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생은 공평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민주는 오늘도 법정에 섰습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피고인, 새로운 피해자.
하지만 민준의 신념은 변함없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봉이 법대를 내리쳤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한 사람의 정의를 지켜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26년이 걸렸어도 결국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봉 소리와 함께, 그리고 그 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세상, 당신이 당한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챙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